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경제 로엠피 우리 곽양길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을 해왔는데 저와 같은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검사라는 것은 또는 검찰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고 따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은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장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라는 말은 우리 헌법에서 딱 한 번 나와요. 12조에서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 사항 중에 하나로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 총장과 같이 나란히 나오는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너무 자주 13조, 12조까지 12조인데 위에 잘못됐어요. 그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이 여러분들 한번 나온 거 알고 계시죠? 2018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거 하는 거 불 하는 거 어디 갔어요? 어떻게 하나?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지. 이 검찰의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요 밑에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 사항 문제는 같은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아니라도 영장 청구권을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검사 근대적 의미의 옛날에 뭐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규문주의 또는 우리가 그 이전에 원님 재판 이걸 벗어나서 1895년에 법관양성소라는 걸 이걸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역사적 전신 내지는 서울대학교의 효시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 열사와 초대 부통령을 했던 이시영 선생이 법관양성소 1기 졸업생이에요. 이준 열사는 우리는 헤이그에서 순국한 것만 알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사법에 입각한 검사입니다. 이준 열사 법관양소 졸업하고 판사, 검사 중에서 검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의 정말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준 열사의 숭고한 대한민국 제1대 검사의 정신이 이어받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옆에 대검찰청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국 어디 가나 법원 옆에 검찰청 이래 있는데 사실은 이 차원을 달리해야 되고 이렇게 동격으로 나란히 있는 데가 제가 아는 한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법원과 검찰이 동격으로 돼서 심지어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판검사라 그러는데 권위주의 시대 때는 검판사라 그랬어요. 서울중앙지법이 옛날에 서울형사지법, 민사지법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형사지법 판사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찰과 권력의 문제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런 준사법개혁을 검사 뭐 단독관청 검사 뭐 이런 거는 우리 뭐 형사법 전공하시는 분들 또 우리 법조인들 너무 잘 알 테니까 그들 문제는 좀 생략을 하고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위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갈등과 지금의 현황의 이 법률신문에 나온 사진을 제가 지난주에 법률신문에 나온 걸 내가 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에 대해서 해서 김종빈 총장 그로 인해서 검찰총장 취임 몇 달 만에 사표내 버렸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갈등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뭐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만 키워준 꼴이 돼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검찰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 6대 범죄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즘 검수완박 논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도라는 게 여러분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제도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에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로 됐는데 경찰위원회 위원장 제8대 위원장을 했었는데 경찰에게 이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6대 범죄까지 수사까지 그냥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통째로 단연계도 괜찮겠느냐. 이게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는데 국가수사본부라는 거는 결국은 뭐 준독립기관이라 그러지만은 경찰청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자아냅니다. 더더구나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청와대 근무 경력자예요. 묘하게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이게 못 믿어오니까 자꾸 이제 예외기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특별검사. 이 OECD 국가 내지 나라꼴 갖춘 나라 중에서 이런 예외적인 제도를 하는 것은 특별검사는 미국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이 특별검사 제도도 별 신통한 성과를 우리가 12번 했는데 못 거두었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개별 사건마다 법률을 만드는데 이게 좀 심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특별검사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 처음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세월호 사건인데 이런 일반 검찰 조직이 마음에 안 닿고 해서 이런 예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헌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제3의 준독립기관을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막 그게 유일하게 용인될 정도면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전 세계적인 이런 제3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검찰이 있는데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걸 따로 이거는 OECD 국가 미국에도 이런 거 없고 굳이 있다면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에 있는 정도지 왜 그 나라들에서 공수처 같은 걸 안 했겠습니까? 그 예외적인 기구 만들어 가지고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검찰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에 검사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오는 법원 검찰은 뭐 몇 개 조항에 거쳐서 나오는 이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검찰이 그동안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서양 법원에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라는 법률 법원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서경원 사건 때 공안부 하루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려운 시험 때 가지고 기껏 이런 짓 하느냐 그러더니 대통령 취임하고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 인사가 만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뜬금없이 제가 뜬금없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한민국에 수만에 대한민국 지금 직업이 10만 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검사만 꼭 집어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검사들 불러놓고 평검사들 불러놓고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강금식 장관 옆에 앉아 있고. 오죽했으면 이런 것까지 다 했겠느냐.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그 퇴임 이후에 결국 검찰 수사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꼴이 됐는데, 저는 검수완박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도의 이 설정에 너무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갈등에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역대 대체로 거의 절대 다수가 검사 출신들이었어요. 그 정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 막론하고 검사 내지 법조인들이 다 했어. 왜 검사 내지 법조인들이 했겠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할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 감사원, 거기다 국세청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청와대가 개입하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걸 마치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한 통 속으로 돌아갔거든요, 이 세 바퀴가. 근데 이게 한 통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바로 추미애 윤석열 사건이라든가 심지어 마침내 검찰총장이 자기 정부의 검찰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게 이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권이, 우리 언론도 그 문제를 그렇게 아마 조국 사태 때 몇 달을 그냥 계속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꽂으니까 5천만 국민이 대통령 후보보다 검찰총장 윤석열 이름을 더 많이 외우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이제 이렇게 된 문제가 그런데 인사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사 결국 사람, 검찰 인사 누가 하겠어요? 검찰 인사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오히려 검찰을 권한을 약화시킨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대화시켜서, 윤석열 총장이 몇 계급 올라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또 몇 계단 뛰어서 검찰총장,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저는 검사한 적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도 나름 특수기획 형사 내지 공안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특수부 검사들만 다 등록해가지고 기획, 공안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다 없어졌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균형이,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전문 분야별로 좀 균형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불균형을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자초한 꼴이 아니냐. 앞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 인사를 옆에서 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곽영길 회장님 아주경제 회장 하고 계시면 아주경제 기자 중에서 누구를 내가 승진 발탁해야 되겠다, 편집국장은 누구 시켜야 되겠다. 왜? 좋은 사람을 해야지 아주경제가 살지. 아부 잘한다고 아주경제 편집국장 시키면 아주경제가 망하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도 4년간 서울대 총장을 해봤지만 그 날고 긴다는 2~3천 명의 서울대 교수들 중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될 사람, 공부와 행정을 같이 해야 될 사람,
행정만 해야 될 사람이 딱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바이어스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자꾸 청탁 이런 거에 밀려드는 순간 아무도 그 인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 법적 실존주의와 균형 이론을 제 헌법 철학의 근본으로 삼았는데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도 이런 기본적인 철학 하에서 작동이 돼야지 앞으로 좋은 검찰 개혁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아야 돼.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법원 검찰 사건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온 언론을 지금 오늘도 뭐 아주경제에서 주관합니다만은 온 언론을 지배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OECD 국가 수준이 아니라 세계 10대 5대 경제 대국에 가 있는데 여전히 법원 검찰 사건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패 사건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히 검찰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검찰 개혁의 완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때 검찰 개혁이 완수가 되지. 정권 눈치 봐야 되고 권력 눈치 봐야 되고 재벌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하늘에 떨어지는 제도가 들어와도 검찰 개혁이 완수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단장으로 영국과 런던과 파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10년 전입니다. 그때 영국 대법원장은 영국 상원 법사위원장, 상원이 뭡니까? 세습 귀족들이 90%를 차지하는 그 상원의 법사위원장,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법사위원 직접 만났어요. 대법관들도 전부 상원 의원이에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웨스트민스터 그 건너편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리모델링하고 했었는데 그 건물이 곧 대법원이 들어설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달리 얘기하면 종신 상원 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대로 대법원장 대법관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개혁이 민주주의 모국이라는 영국도 우리 이해가 됩니까? 이 대명천지의 귀족들이 세습 귀족들이 대법원장 대법관 다 하고 있다는 게 물론 지금은 이제 10년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갔겠지만은 그만큼 이 개혁이 어렵고 그 개혁에는 오늘 우리 아주경제에서 주관합니다만은 언론을 비롯해서 온 사회 오늘 계시는 우리 법조 엘리트 여러분들 온 사회 성원들이 힘을 합칠 때야만이 이 개혁이 완수되는 거지. 제도만으로 우리가 개혁이 완수되기를 기대하면 그건 너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